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 아버님들께서 난 이런 훈육할 때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고 질문을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훈육을 한다, 양육을 한다,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이 뭘까? 이거 진짜 문제 행동일까? 이런 걸 고려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지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지? 내 아이가 지금 성별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지금 내 아이 연령이라면 또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지? 또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은 어떤 거지?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아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감소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지? 영아예요. 영아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만 1세 요 정도 되는 아이를 우리가 보통 영아로 하니까요. 영아일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훈육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시기에는 훈육이라는 것보다는 따뜻한 양육을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 못하는 아이에게 훈육법? 이거는 좀 적절한 질문은 아니고요. 말 못하는 영아에게 있어서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자율성,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러면 0에서 1세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는 사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신체적인 거나 인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큰 세상에 나는 요만큼 보잘것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감각으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올 때 이 감각적인 자극이 훨씬 더 먼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면 엥 울었는데 어떤 날은 기저귀 금방 갈아주고 어떤 날은 우유 금방 주고 그런데 어떤 날은 안 주고 이런 것이 너무 뒤죽박죽 되어지면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측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오히려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먹을 게 오는 거지? 언제 나는 기저귀가 갈아지는 거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어서 아이들은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훈육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아이가 자기의 주변 환경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그래서 조금 아이가 원하는 거를 빨리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를 빨리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훈육이 아니고 어떻게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답은 아이가 편안하게 감각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줘라. 네, 이게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참 어렵죠. 자녀가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걸 억지로 시킨다는 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건 꼭 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연령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기질을 생각하고 성별 생각하고 이런 거 지침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연령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셔서 그렇긴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아이가 왜 이걸 하기 싫어하는지 이걸 한번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할 때 항상 거부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기 싫다는 호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이가 이게 하기 싫은 이유는 이 아이가 낯설고 새로운 걸 갑자기 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적응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고 빨리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걸 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거부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미리 아이한테 미리 예고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왜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이렇게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어른의 마음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 아이의 마음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아이가 싫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든지, 시간이 됐는데, 아니면 장난감을 정리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 싫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그걸 거부할 때, 이럴 때 이제 말이 나중에 큰 소리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훈육의 기본 원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육의 기본 원칙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많이 권고해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ACT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CT 방법은 뭐냐면, A는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acknowledgement의 약자인데요. 빨리 알아차려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감적인 태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라고 하니 네가 너무 싫은 마음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싫지, 이것도 좋은데요. 조금만 얘가 왜 싫어하는지 아까 그 이유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아이의 감정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 그럼 놀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아이는 너무 친절하게 길게 이야기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하다가 아빠가 나중에 안 돼, 왕 하고 더 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해서, 그런데 이제 잠잘 시간이야, 알지?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잠잘 시간이라는 걸 몰라서 때려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기다려 주시면, 근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C까지 하신다 해도 아이들이 네 아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백발백중. 그러면,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가 안다 하더라도 안 돼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심리적 저항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T, 타겟 비헤이비어라고 그래가지고 대안을 주는 겁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를 조금만 잘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타겟 비헤이비어는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홀가닥 막 이렇게 홀린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물건으로 협상해서 너 이게 잠자면 아빠가 뭐 하나 해줄게, 뭐 이걸 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뭐 하면 뭐 할게, 이런 식으로 자꾸 물건으로는 절대로 협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그러면은 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빠가 누워서 옛날 이야기 해줄게, 아니면은 아빠가 너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라든지, 이렇게 아이가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몇 가지 제시 주셔서 이것 중에 뭐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하나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두세 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CT 방법을 좀 활용하셔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이에게는 무슨 능력이 형성이 되냐면, 내가 이게 아니어도 내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이렇게 아이들이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옥신각신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것이 자꾸 연습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때 잠깐만, A, 너희 이거 하고 싶구나. C,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서로 싸우잖아. T, 그러니까 우리 대신 이거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리더로 크게 되겠죠. 사회성도 증가하고, 사회성의 가장 최고봉은 리더십이니까요. 리더십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에 절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이럴 때 타겟 비헤이비어에서 물건으로 협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으로 협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시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으실 것, 이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참 어려우시죠? 어머님들은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아이고 너 화났구나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좀 하시는데 아버님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좀 쉽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막 울고불고 한다든지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막 때를 너무 부린다든지 그러면 좀 당황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맨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땡! 이렇게 하거나 너 혼나? 맞아.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하고는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복잡다단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항상 제가 나이, 기질, 성별 이런 걸 잘 생각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1번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좀 기질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들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외부에서 자극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되고 뭐가 확 들어오면 확 놀래가지고 이렇게 흠칫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그때마다 막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아이들은 이게 너무 힘들면 스위치를 딱 꺼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약간 멍하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순간 이렇게 멍하게 있다든지 늘어져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아이들은 사실 실제로 침을 흘리는 아이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좀 큰 아이였는데도 너무 이렇게 자극이 세게 들어오니까 얘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침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됐는데도 너무 심하게 안 된다 그럴 때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자들께서 특히 아버님께서는 빨리 그거를 알아차려 주시고 놀랐구나. 아빠가 갑자기 뭘 어떻게 해서 아니면 외부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네가 깜짝 놀랐구나 하고 먼저 빨리 알아차려 주셔서 아이의 감정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더 아이에게 적절한 그런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산만하고 충동적인 아이도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두 번째는 감정이 폭발이 언제 하는지, 언제 감정 조절이 확 올라가고 감정이 확 내려가는지 그 패턴을 이렇게 조금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보이실 거예요. 언제 아이가 요럴 때 감정이 폭발하고 요럴 땐 늘어지고 요런 이 아이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잘 상황을 보시고요. 그래서 김 빼기 작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폭발하기 전에 아이가 벌써 이렇게 실룩실룩 거린다든지 벌써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시고 벌써 실룩거린다, 눈썹이 벌써 한다든지 얼굴 표정이 싸해진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잠깐만 네가 어떻게 했구나 하고 해서 빨리 아이의 감정을 빨리 읽어주시면 그러면 아이가 응 하고 감정이 쫙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정이 폭발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땐 감정의 설사작용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쫙쫙 설사로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빨리 지사제를 먹여주는 게 감정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면 아이가 감정의 폭발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아주 오랜 기간 상담을 한 그런 전문가도 아이를 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아이의 감정을 소화시켜서 더 이상 그것이 폭발하거나 감정이 설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일이지만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맨날 감정 조절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감정 조절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이게 맨날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때를 잠깐 놔두시고 될 때 빨리 어유 이번에는 네가 참았네. 이번엔 네가 화가 났지만 뭐 이렇게 했구나. 애썼어. 이것도 후와 캐 우와 짱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아이를 띄우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애썼다. 오 이번엔 참았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 정도만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그냥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눈빛을 보내시면서 아, 애썼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잘했을 때를 빨리 찾으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과 관련돼 가지고 아버님이 가장 아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신체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같이 노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힘을 요만큼만 주면 되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어떤 잔소리라든지 이야기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배워버립니다. 몸으로 배우는 것은 감각으로 여기 아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것이 조절의 기초공사가 됩니다. 몸을 조절하고 힘을 조절하는 것은 이후에 정서를 조절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체 놀이를 할 때 하나의 힌트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아이가 싫다 그럴 땐 스탑. 예, 그리고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만일에 아이가 너무 거세게 다가올 땐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아빠가 아파서 싫은데, 그러면 우리가 놀기가 어려운데, 이런 걸로 적절하게 거리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을 하신다면 감정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님들이 보통 상담센터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제가 아이하고 애착이 어떻게 형성된 것 같은가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 아이와 적절한 유대관계를 제가 형성했을까요? 애착을 형성했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셀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퇴근하고 왔어요. 그럴 때 아이가 아빠 하고 와서 잘 반기나요? 보통 애착이 건강하게 잘 형성된 아이들은 갈 때 안녕, 올 때 아빠 이렇게 잘 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오면은 본청 많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아빠가 올 때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 왜 그러냐면 나를 두고 간 것에 대한 화가 있어서 아빠가 올 때 오히려 거부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건 다 불안정 애착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근하면 아빠를 많이 반기는가, 이런 거 1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빠랑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즐거워하나요? 그게 아니고 막 싫어하는데 막 싫다고 그러고 안 놀려고 하고 그러나요? 보통 좋은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아빠하고 기꺼이 놀려고 하고 아빠 놀자, 놀아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즐거운 놀이를 하려고 하는 아이가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만일 아이가 뭘 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럴 때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요, 너무 많이 묻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존적인 아이는 너무 하나하나 다 물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애착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할 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를 스스럼 없이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가, 네, 요거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했었을 때 아빠 눈치를 너무 보면서 혼났나 안 혼났나 이게 너무 눈치 보고 있는가. 예, 그게 아니고 뭐 실수를 하는데 아이 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아빠 앞에서 스스럼이 없는가. 근데 보통 눈치를 너무 살피고 이런 아이들은 너무 엄격하게 아빠한테 혼이 많이 나거나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잘 수용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나 이러면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살피는가. 많이 눈치를 너무 살핀다면 양육 태도를 반드시 조정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아빠하고 쉽게 장난을 잘 치는가. 예, 이게 뭐 놀이하고도 좀 다른데요. 놀이는 아빠 놀자 이러는 거지만 장난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아빠 툭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뭐 아빠 얼굴 앞에다가 뿡 하고 방구 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버님들이 오셔서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나랑은 놀려고 하는데 잠자기 전에,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이 많거나 좀 피곤하면 절대로 아빠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아이랑 시간을 많이 안 가져서 아이가 저를 거부하는 걸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한 만 4세 때까지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가장 편안한 품을 아이들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긴장이 올라오는 게 엄마랑 잠자기 전에 아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이거든요. 눈을 감으면 뭐가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분리는 엄마와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거든요. 그래서 그 끈을 잡으려고 계속 엄마를 만지기도 하고 이게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 만 4세 대략입니다. 한 만 4세까지는 잠자기 전에는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좀 더 찾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아이가 좀 피곤하거나 긴장이 좀 높아지거나 또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진짜 긴장도가 높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그거를 위안할 수 있는 몸으로나 뭐로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엄마의 몸, 엄마의 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막 화를 내시거나 얘가 왜 나를 이렇게 거부하냐고 엄마한테 화를 내시고 부인한테 화내고 애한테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정상적인 행동일 수 있겠구나. 그만큼 근데 이런 행동이 너무 잦다. 그러면 그만큼 아이가 외부 자극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때 좀 긴장도가 높은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체놀이나 이런 거를 좀 틈틈이 많이 해주셔서 이 아이가 외부의 감각 자극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느 아버님께서 내 아이가 너무 악을 쓰고 너무 소리를 질러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 지금 사실 아버님들이 아이들이 악 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래 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머님들은 그래도 몇 번 참을 인자를 몇 번 쓰다가 딱 시끄락 이제 이렇게 되시긴 하는데 아버님들이 그거를 인내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왜 이 행동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자꾸 이러지? 이걸 빨리 고쳐야지 하는 생각을 좀 두 번째로 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꼭 요거를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거 문제야, 아니야, 고쳐야 돼, 훈육해야 돼 이런 거를 생각은 두 번째로 하시고요. 항상 먼저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일까? 요거를 한 번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아이를 대하고 이해하시는데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질적인 특징이에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보통 기질적인 특징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요. 짧게는 만 3세, 길게는 한 만 5세 때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돌발 행동이나 이런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혹시 내 아이가 기질적인 특성이 예민하고 까다롭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충동적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 이후의 아이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의 기질적인 성향을 조금 소화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기질적인 성향에 꼼짝없이 당하는 연령이 만 3세가 거의 피크고요. 한 5세 정도까지는 그게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더 까다로운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시고요. 만일에 이 아이가 자기가 너무 놀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 스위치를 끄면 늘어져요. 그러면 악은 안 씁니다. 근데 멍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아이가 좀 충동적이거나 자극을 할 때마다 막 반응하는 아이라면 그때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떼를 부린다거나 막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심하게 떼를 부린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그런 특성이라면 잠깐만, 네가 이래서 지금 이렇구나. 이런 걸로 빨리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셔서 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긴장을 낮춰주시는 거,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특히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는 아이들에게 꼭 점검하셔야 되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언어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악쓰고 고집 피우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은 강렬한데요. 이거를 말로 또박또박 설명하기가 어려운 연령일 때 이 행동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럼 보통 몇 살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보통은 우리가 어른처럼, 저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처럼 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5세입니다.
만 5세가 되면 내가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본문으로 쭉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은 한 만 3세 때는 3세부터 언어가 막 증폭이 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성인 수준만큼은 안 돼요. 근데 특히나 아까 제가 성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에 비해서는 약간의 발달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다 똑같아지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언어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각은 이미 막 이제 발달을 했어요. 감정도 막 북받쳐 올라와요. 그런데 언어 표현 능력이 아직은 미숙할 때는 아이들이 그것이 말보다는 행동을 앞서게 되기 때문에 때리거나 꼬집거나 악쓰거나 부수거나 하는 행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아이가 하는 행동을 대신 말로 해주시는 겁니다. 아, 네가 지금 보통 그래서 아이들, 남자아이들 블럭 같은 거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 막 하고 던져버리죠. 어디다 던져!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긴장도가 올라와 있고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했는데 거기에 혼이 더 났어요. 긴장이 더 돼서 악 하고 아이는 더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맞는 거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아빠한테 맞아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이 아이가 행동을 언어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안 돼서 너무 화가 나서 던졌어. 이렇게. 근데 항상 더 좋은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미리. 너 얼굴 실룩실룩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구나. 어디 보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보시다가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시고 아이가 약간 긴장되고 약간 이게 스트레스가 올라온다고 하는 그 시점에 빨리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악쓰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아빠를 한번 보자, 엄마랑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게 되면 아이가 정서가 가라앉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까는 네가 안 돼서 이거 네가 좀 힘들었지만 결국 네가 해냈네. 했어.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히나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유능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내고 참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자부심이 이렇게 커지면서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그러면 한번 나도 나의 양육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 할 때는 너무 허용적이셨거나 너무 엄격하실 때도 아이들이 좀 극단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용적일 때는 자기 말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항상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해다 보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들어줄 때, 왜냐면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이거 정도도 안 해?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아이들이 때를 부리다 보면 그게 고함 지르고 악쓰고 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잠깐만 하고 공감해주고 안 되는 이유 짧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또 너무 엄격하셨다. 그러면 처음엔 참아요. 맨날 혼나니까 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아이가 연령이 되면 이제 좀 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슬금슬금 숨겨놨던 화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정말 더 왁 하고 통제하기 전까지는 어디 나를 통제할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가볼 테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고집 피우고 악쓰는 그런 행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잠깐만 그래서 공감해주고 안 되는 이유 이야기하고 대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작업을 좀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행동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집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주장을 할 때 너무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거나 조금 더 과격한 형태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럴 때는 대부분 아이들은 이건 하지 마라 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행동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감각에 싹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너 크게 싸우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런데 부부는 막 큰 소리 치고 싸워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애한테 막 소리 질러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거를 감각적으로 싹 스며들면서 아, 문제 해결하는 건 소리 지르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아동들 앞에 이게 산 교과서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 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훈육 생각하시면 혼내고 때리고 짜증 부리고 뭐 이런 것들로 큰 소리 내는 거, 이런 걸로 사실 훈육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훈육은 좀 더 어렵게 생각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훈육이라기보다는 신경질 부리고 그냥 아이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훈육이라 함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육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아이들이 만일에 한 번에서 말을 들었다, 한 번에서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와,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 아이는 로봇이 아니다. 내가 프로그래밍 한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를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자. 이것이 훈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으니 한 번에 안 되는 걸 좌절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